안녕하세요.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 사는 60대 후반의 할매예요. 60대에 처음 진입할 때만 해도 할머니 나이라고 추워도 생각 안 했는데 내 나이 70에 가까워지니 완전히 쭈그렁탱이 할머니가 다 됐네요. 요즘 거울을 보면 내 얼굴 주름들을 다리미로 쫙쫙 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. 내 마음과 정신만은 아직도 팔팔한 청춘 같은데 지금은 뭘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. 그도 그럴 것이 파킨슨병이라고 진단받은 지 벌써 수년이 흘렀거든요. 그동안 먹은 약만 해도 한가만이 될 것 같네요. 이젠 내성이 생겼는지 약발도 잘 안 듣습니다. 저의 손과 발은 점점 떨려오고 근육은 날이 갈수록 뻣뻣해지기만 해요. 이렇게 성치 않은 몸을 가져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제 곁에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고시원 옆방에서 만나 수양딸로 삼은 우리 미소 한 명만 남아있어요.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돈이 생겨나 죽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부족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돈 있다는 것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건강 다 잃고 가족 잃은 제게 돈이 다 무슨 소용 있나요? 죽을 때 돈 짊어지고 갈 거 아니니 돈은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돈이 있으면 생활에 불편함은 줄겠죠. 그건 흙수저로 태어나 평생을 지지리도 가난했던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. 제가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지 말씀드리면 놀라실 거예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일일 일식 한다지만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하루 한 끼 먹기도 참 힘들었어요. 그나마도 물에 보리밥 말아 간장 찍어 먹고 그랬죠. 중년이 되어 돈이 좀 생기고 난 후에도 과일은 다 썩어서 폭탄 세일 하는 것만 사다 먹고 축의금 아끼려고 심지어 지인 경조사까지 가려가며 최소한으로 참석했어요. 참으로 어리석은 나날이었죠. 제가 하도 가습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니 검치머니 사람 안 사는 빈집인 줄 알았다는군요. 별별 에피소드들이 많네요.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어요. 거의 독거노인이 돼버린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의 온기예요. 핏줄과의 인연을 끄는 지금 뼈에 사무치게 쓸쓸하게 짝이 없습니다. 그래도 우리 착하고 예쁜 양녀인 미소와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가야겠죠.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.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삶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. 제가 애정하는 채널인 사연살롱 여러분들과 함께 제 삶을 공유해 볼게요.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 할미한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. 그럼 제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는데 힘이 좀 날 것 같네요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요즘 한 60년 전 흑백 영상들도 복원돼 있던데 그때 보면 시골에 집신 신고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고무신조차 귀했던 시절이니까요. 제가 하도 못 살아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땐 다들 힘들었던 시절 같아요. 제가 어렸을 적 가족 사진을 보면 저희 엄마는 얼굴이 크고 키가 작고 좀 사내같이 생기셨고 오히려 저희 아빠가 꽃미남 스타일이었어요. 엄만 평생 한량이었던 우리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아빠의 외모 칭찬만큼은 빠지지 않고 하시더군요. 점순아, 네 아빠가 지금은 나이 들어서 아저씨가 다 됐다만 결혼 전에 얼마나 잘생겼었는 줄 아니? 서양 배우 뺨치게 생겼었다니깐. 그런 미남이 선글라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 동네 처녀들이 싹 다 아빠한테 빠져버렸지.
시골 흙바닥에 모래바람 일으키며 오토바이 타는 게 얼마나 멋지던지. 엄마도 그 모습에 홀딱 넘어갔지 뭐냐. 그런 아빠는 시골 동네 처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일은 안 하고 맨날 오토바이만 타고 놀러 댕기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고 얼굴에 엄청 큰 흉터가 남게 되었어요. 폼에 살고 폼에 입던 아빠로선 치명적인 일이었죠. 그 사고를 계기로 옆에서 간호해주던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외동딸인 절 낳게 되었어요. 그런데 바람둥이 날라리였던 아빠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다리를 하고도 읍내로 나가 도박이며 유흥이며 다 즐기다가 돈 떨어지면 집으로 찾아오곤 했어요. 그냥 돈 달라면 안 주니까 꼭 술은 대빨로 처마시고는 집에 와서 가족들 상대로 깽판을 부렸죠. 제가 아빠를 평생 미워했던 것도 다 그런 행동들 때문이었어요. 취한다. 돈 내놔. 내가 지금쯤 돈 떨어질 때가 됐으니 집에 올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을 거 아냐. 그럼 딱 알아서 챙겨놔야지. 뭐 하는 거야, 이 팻내야. 당신 지금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그게 할 소리야. 불쌍한 우리 외동딸 점순이 얼굴이나 한번 들여다보고 남부라도 한번 물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아빠 아니냐고. 그리고 돈이 어딨어요? 나 혼자 소장농으로 이밭 저밭 하루 일에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모아놓은 돈이 어딨겠냐고. 좀 모을만 하면 다 가져가서 술 처먹고 개집질하고 내가 모를 것 같아? 뭐라고? 이 오라질 여편네가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 앞에서 눈가를 희번뜩거리며 지랄이야? 달라는 돈은 안 주고 내가 돈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것 같아? 저리 비켜. 아빠는 기어코 집안 곳곳에 숨겨둔 피 같은 돈을 다 훔쳐 나가버렸죠. 엄마 아빠의 위태로운 싸움을 보며 자란 저는 차라리 아빠 없이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위태로웠거든요. 그러나 원망스럽게도 신께서는 우리 엄마를 너무 빨리 데려가 버리시더군요. 우리 엄마는 뜨거운 땡볕에 일하시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. 하나뿐인 딸내미인 제게 새 고무신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만 거죠. 그것도 제 눈앞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. 그 죄책감이 아직도 절 짓누르고 있답니다. 몸이 좀 피곤한 날엔 어김없이 그때 엄마가 땡볕에서 쓰러지던 꿈을 꾸곤 하죠.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너무 비극적인 현실이었죠. 그렇게 엄마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유골함 하나만 품에 꼭 껴안고 집에 돌아왔어요. 그때까지 아빠란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기에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을 테죠. 한 일주일쯤 지나자 또 돈을 뜯어내려 기어 들어오더군요. 에? 네 엄마 어딨냐? 내 돈줄 어딨냐고. 엄마가 아빠 돈줄이야? 불쌍한 우리 엄마 살려내. 아빠한테 돈 다 뺏기고 또 일하러 나갔다가 땡볕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. 엄마, 우리 엄마 어떡해.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. 너무 무서워요, 엄마. 다시 돌아와요. 그게 무슨 말이냐, 점순아? 네 엄마가 뭐 어째? 죽었다고? 아니,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안 돼, 미자야. 내 부인 미자야. 미안하다. 미안해.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아무리 우리 엄마 미자를 목 놓아 불러봤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. 하지만 다행이랄까 아빠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. 그나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. 그렇게도 안 하던 일을 생전 처음 하기 시작했고 돈도 벌어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절
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죠. 엄청난 변화였어요. 저도 학교를 다시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. 제가 원래 노래 흥얼거리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귀동냥한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르고 있었죠. 몇 소절 들으신 아빠가 깜짝 놀라시더군요. 아니 점순아, 네가 노래를 이렇게 잘했니? 이거 완전히 가수 뺨치는데? 보통 실력이 아니다 너. 제 노래 실력을 알아챈 아빠는 그때부터 기회만 닿으면 절 무대로 올려보냈어요.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장터 행사 정보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는지 각종 장터 행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. 그때 제 나이 아직 중학생이 안 됐을 때라 조그만 여자아이가 트로트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니 신기했던지 여기저기서 불러주더군요. 완전히 무명 가수였지만 그 수입이 짭짤했는지 아빠는 절 거의 뺑뺑이 돌리다시피 노래 부르게 했어요. 늘 아빠와 다니니 그나마 서먹했던 부녀관계는 돈독해지더군요. 그런데 우리 부녀 사이를 갈라놓는 여자가 한 명 등장했어요. 바로 새엄마였죠. 어느 날은 언제 데이트를 하셨는지 아빠가 부자 새엄마라며 나이 많은 아줌마를 데려왔어요. 요즘 말로 하면 거의 할줌마 가까운 나이였던 것 같아요. 아빠 말대로 돈이 많긴 했는지 그 아줌마 돈으로 우린 무려 40평대 아파트로 입성할 수 있게 됐죠. 빚에는 주택 단칸방만 전전하다가 방 4개짜리 아파트라니 거실이 운동장만하게 느껴지더군요. 하지만 새엄마는 처음부터 절 대놓고 싫어했어요. 아, 네 아빠가 날 워낙 공주 대접해주니 이 나이에 재혼까지 했다만 네가 아빠 곁에 혹처럼 들러붙어 있으니 영 보기 싫구나. 내 나이 50대 돼서 이런 거 뒷바라지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. 너 이제 혼자 다닐 때도 되지 않았니? 내가 방 하나 얻어줄 테니 나가 살려무나. 최소 생활비는 내가 계좌로 넣어줄게. 그럼 됐지? 그리하여 중학생이 되던 해, 전 아빠 집과는 아주 먼 동네로 강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. 외롭고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꿋꿋하게 견딜 수밖에 없었죠. 아빠도 당연히 돈 많은 새엄마 편이었어요. 그 아줌마 돈이 아니면 또다시 막노동이라고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니 빌붙을 수밖에 없었겠죠. 그땐 아빠고 뭐고 다 미웠지만 지금 내 나이가 되니 다 이해가 되더군요. 돈 없는 게 죄인 시절이었죠. 어찌저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20살이 되자 아줌마가 계좌로 넣어주던 쥐꼬리만한 생활비는 딱 끊기더군요. 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돈이었기에 그동안 모을 수조차 없었어요.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수가 되기 위해 일단 밤무대 알바부터 시작했죠. 하지만 가수가 되기엔 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기에 외모 평가나 그로 인한 수모도 많이 당했답니다. 큰 바위 얼굴이다,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하다, 팔다리 짧고 뚱뚱하다 등등 20대 아가씨가 견디기 힘들 만큼 혹독한 악평을 감수해야 했어요. 현실을 자각하고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했지만 어디 호박에 줄 좀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? 제가 거울을 봐도 못생긴 건 여전하더군요. 어느 날인가는 밤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취객이 저한테 과일이며 쟁반까지 집어던지며 소리치더라고요. 야, 내가 양주를 몇 병씩 했는데 저 따위 못생긴 년 노래를 듣고 앉아있어야 하냐? 무명 가수면 좀 예쁘기라도 해야지. 노래만 잘하면 다냐? 에이씨, 술맛 떨어지게. 어서 가수 갈아치워. 난동분이던 취객이 절 향해 급기야 술병까지 집어 던지려던 걸 김철돌이라는 웨이터가 막아줬어요. 전 노래를 중단하고 무대 뒤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죠.
대기실에서 너무 서러워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엉엉 울고만 있었어요.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갑내기 웨이터 철돌이가 절 위로해 주더군요. 점순아, 난 네 얼굴이 수더분하고 예쁘기만 한데 왜 미친놈이 지랄했다고 생각해. 요즘 워낙 서양사람 같은 코쟁이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그런가 서구적인 얼굴을 좋아하나 봐. 나도 못생긴 거 아는데 그게 쟁반까지 던질 일이냐고.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데. 엄마,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거예요? 웨이터 철돌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자존감은 더욱 낮아져만 갔어요. 안 되겠다 싶어 성형외과에 가서 싹 다 뜯어 고쳐달라고 했죠. 그동안 밤무대 뛰면서 벌어놓은 돈을 성형외과 의사한테 다 바치면서 말이죠. 수술 붓기가 빠지자 그나마 좀 봐줄 만한 비주얼이 되더군요. 그 후로 밤무대도 더 여러 군데 뛸 수 있게 되었고 돈도 꽤 많이 벌었죠. 하지만 TV에도 나오는 연예인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. 몇 번 시도해봤지만 저처럼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하더군요. TV에 나오는 유명 가수가 되는 건 포기하고 열심히 밤무대 일만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웨이터 김철돌이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. 동갑내기 절친이었지만 서로 간에 사귀는 사이도 전혀 아니었기에 진짜 당황스러웠죠. 점순아, 내가 네 매니저 할 테니 우리 결혼해서 같이 일본 가서 활동해 보는 게 어때? 한국에서 잘 안 풀리는 가수들 일본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꽤 되더라고. 난 우리 점순이가 정말 스타성이 있다고 생각해. 유명 가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고. 난 네 가족이 되어 죽을 때까지 팍팍 밀어줄 테니 한번 해보자. 어? 일본? 근데 먼저 결혼을 하자고? 아우, 뜬금없긴. 나 알잖아. 남자랑 손목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거. 근데 결혼이라니.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거의 고아처럼 혼자 살아온 세월이 오래된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니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었어요. 그때부터 철돌이가 남자라 보이기보단 진짜 내 핏줄인 것 마냥 친근하게 느껴졌죠. 전 철돌이의 계획만 믿고 혼인신고를 한 후 일본으로 같이 건너갔어요. 남자를 사귀는 것도 처음,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와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남편과 늘 함께였기에 정말 믿음직스러웠죠.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일본에서 커리어도 이어나갔고 자연스레 임신도 하게 되었어요. 색시야, 우리 드디어 부모가 되는 거야? 지금 일본에서 잘해 나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걸로 한 대 뽑고 하자. 몇 년 뒤 한국 가서 큰 식당 하나 운영할까? 중간에 라이브 홀도 하나 마련해서 노래도 부르고 말이야. 우리 점순이가 나한텐 복덩이야. 자기랑 혼인신고하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있어. 원하던 아기도 금방 생기고 말이야. 우리 부부는 출산 후 제가 일할 시간에 대신 아기를 케어해줄 한국인 베이비시터까지 알아봐 놓고 이사갈 집도 받았어요. 수입이 꽤 짭짤했기에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. 그렇게 모든 일이 착착 계획대로 돼가던 그때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 세상이 다 무너지던 날이 오고야 말더군요. 일본에 큰 지진이 와서 살고 있던 맨션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고 다른 동네에 잠시 업무차 갔던 저만 살아남고 남편은 건물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어요.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인생을 함께 꿈꾸던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주검이 되자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죠. 여보, 안 돼 철돌아. 이렇게 내 곁을 떠날 순 없어. 가려면 나도 데려가. 나 혼자 뱃속에 아기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란 말이야. 제발 날 다시 혼자가 되게 하지 말아줘. 하늘도 무심하지. 내게 왜 이런 시련만 주시는 겁니까?
너무 큰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이틀을 꼬박 보냈지만 뱃속에 아기가 꿈틀하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. 그래,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. 난 원래 혼자였잖아. 이제 내 핏줄인 우리 아기만 바라보면서 잘 키워야지. 저는 일본에 있던 현금을 모조리 인출하여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. 아기를 혼자 낳는데 초산이라 그런지 20시간 넘게 홀로 진통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네요. 아파서 울었다기보단 내 신세가 참으로 불쌍하고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.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이 비치니 더욱 슬프더라고요. 그래도 일본에서 번 돈에 대출까지 합쳐서 한국에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. 그야말로 지어진 지 몇십 년 된 3층짜리 건물이었죠. 그 주변에 상권도 제대로 없어서 엄청 싸게 매입할 수 있었네요. 이제 무명가수 생활은 쳐다도 보기 싫어서 1, 2층 가게에서 월세 받으며 좀 편하게 살고 싶었죠. 쥐꼬리 많은 월세였지만 제가 워낙 알뜰한 성격이었기에 아들과 둘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. 그때 당시 대출까지 왕창 껴서 3억 정도 주고 샀었는데 주변이 슬금슬금 개발되더니 지금은 그 건물이 3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되었죠. 참, 돈이 돈을 번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살 집과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삶이 좀 평탄해질 만하니 이젠 하나뿐인 아들이 커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군요. 남편도 없이 홀로 낳은 외아들이니 워낙 애지중지하며 키워서 그런가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였죠. 제 아들을 애미인 제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어느 정도 사고뭉치였는지 예상이 가시죠. 어릴 적부터 나이 어린 친구들을 괴롭히고 유치원에서도 쫓겨나기 일쑤였는데 급기야는 길고양이나 똥개들을 괴롭히고 다니더군요. 웬 어린아이가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지 걱정되어 병원에 데리고 가보기도 했지만 타고난 성격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. 김상원, 너 학교 친구들 또 때렸다고? 네가 무슨 깡패야?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싸움터가 아닌데 맨날 친구들 때리고 욕하고. 어느 친구가 이런 널 좋아하겠니? 참, 왜? 동네 조폭 형들이 나 조직에 들어오라고 난리야. 나 그 형들한테 인기 엄청 많다고. 엄만 날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약 먹이며 정신병자로 몰고 가지만 이래봬도 조직 형들한텐 인기 만점인 놈이라고. 뭐? 조폭 형들? 야, 김상원 너 미쳤어? 제정신이야? 내가 네 아빠 지진으로 잃고 혼자 힘들게 키우느라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? 내가 너 때문에 피해자 부모들한테 무릎 꿇은 게 대체 몇 번이니? 그런 엄마 맘은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사고만 치고 너 내 아들 맞니? 내가 싫으면 인연을 끊어버리든가. 왜 맨날 잔소리야? 에이씨, 나 집 나가버릴 거야. 내 아들 성원이는 이렇게 삐뚤어 나가더니 가출만 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곤 했어요.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리더니 성인이 되자 끝내 교도소까지 가더군요. 아들이 개 막장으로 행동할 때마다 애미인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.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. 아들 때문에 신경을 하도 많이 써서 원형 탈모가 심하게 와 머리 이곳저곳에 동전만한 땜빵이 숭숭 뚫린 적도 여러 해였어요. 급기야는 몸이 좀 떨리고 뻣뻣해지는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파킨슨병이라더군요. 그때 당시만 해도 이름도 생소한 병이라 혹시 죽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더군요. 파킨슨병이 뭐죠, 선생님? 암 같은 건가요? 저 당장 죽는 거예요? 당장 죽는 병은 아니니 안심하세요. 하지만 완치 개념도 없고 아주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병입니다.
약을 쓰고 치료를 받으면 병세가 좀 늦춰지긴 할 거예요. 당장 죽는 병은 아니라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어요.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망하는 걸 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인 상원이를 혼자 두고 죽지는 못하겠더군요.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품어주고 싶었죠.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핏줄이니까요. 하지만 상원이는 여전히 맨날 나쁜 짓만 일삼으며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더 이상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아들에 대한 지원을 모두 끊기로 했어요. 나름 초강수를 둔 거죠. 상원아,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용돈 안 줄 거야. 이 집에서도 나가. 독립해서 네가 쓸 돈 네가 벌면서 살아. 뭐? 엄마, 이 집에서도 나가라고?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. 나 알바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요? 엄마 이 건물 주인이잖아. 건물주로 편하게 먹고 놀고 있잖아. 그럼 나가서 살 테니 나 용돈만 좀만 주면 안 될까? 왜 내가 백수인 너한테 돈을 바쳐야 하는데? 엄마는 네 나이 때 혼자서 밤새며 일해서 돈 벌었어.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줬던 돈이 널 망친 것 같아. 너 밥 먹듯이 가출했잖아. 집 나가는 거 좋아했잖아. 그러니 그냥 나가. 난 너 때문에 불치병까지 얻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. 더 이상 너한테 돈 주는 일 없을 거야. 그렇게 백수 아들을 내쫓고 한 1년은 연락도 없더군요. 하나뿐인 아들을 고생시킨다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저도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아들이 정신 차리기만을 바랬죠. 1년쯤 지나자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동안 막노동이며 고깃집 알바며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양꼬치집을 차렸다더군요. 어엿한 식당 사장이 된 아들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. 고맙다 상원아.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. 끝까지 우리 아들 믿고 있었는데 엄마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. 그동안 고생 많았지? 아니에요 엄마. 나 양꼬치집 하면서 엄청 섹시한 여자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요. 이미 프로포즈도 근사하게 하고 혼인신고도 마쳤어요. 이따 가게로 오기로 했으니 며느리감 한번 구경이나 해보세요. 지금은 타투이스트인데 돈도 꽤 버는 것 같더라고요. 뭐? 느닷없이 결혼? 타투이스트? 결혼 생각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야지.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? 그런 게 어딨니? 뜬금없는 혼인신고 소식에 아들을 탓하고 있는데 웬 노랑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날라리 같은 아가씨가 가게로 들어오더군요. 몸에 문신은 왜 그리도 많은지 아무리 직업이 문신하는 여자래도 징그러울 정도로 온몸을 다 뒤덮은 건 보기 흉하더군요. 하이, 어머님, 상원이 엄마 맞죠? 생각보다 젊네요. 아줌마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상원이한테. 뭐 거의 다 엄마 뒷담화긴 했지만 우리 혼인신고한 것도 얘기 들었죠? 이제 나도 시어머니가 생겼네? 아줌마라니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. 뭐? 아줌마? 이제 내가 그쪽 시어머니인 것도 인지했으면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. 아줌마가 뭐니? 상원아, 이 아가씨 제정신인 거냐? 어디 미국에서 살다 왔니? 우리나라 사람 맞아? 아씨, 엄마. 또 잔소리 시작하려고 부릉부릉 시동 거는 거예요. 스탑. 내 아내 앞에서는 나 가오 떨어지니까 잔소리 하지 마세요. 미국은 무슨 미국이에요. 한국 토종인 여자예요. 이 동네 토박이라고요. 그렇게 시작된 어이없는 며느리와의 첫 만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삐걱댔어요. 애초에 꼰대 스타일도 아니고 시어머니 대접받을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예 없는 맹랑한 여자애더군요. 어머님, 아니 죽은 사람 제사는 대체 왜 지내는 거예요?
요즘 그런 말이 있던데. 조상덕 봐서 복 받은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나가고 복 없이 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만 명절에 제사상 차리느라 똥 빠진다고요. 우리 그냥 쿨하게 제사 없애고 식당 가서 먹읍시다. 어때요? 뭐? 쿨하게 제사를 없애? 내 남편 제사는 내가 지낼 테니 그럼 넌 명절에 오지 말거라.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. 그랬더니 며느리는 정말 아들만 덜렁 보냈더군요. 아들도 입이 대빨 나와서는 투덜대면서 집에 왔죠. 아니 엄마, 나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난리야?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빠 뭐가 예쁘다고 제사식이나 지내주는 거야. 산 사람이 중하지 죽은 사람 밥은 뭐하러 차려주냐고. 앞으로 제사니 명절이니 우리 와이프 고생시키지 마.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너 지금 엄마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냐? 네 부인만 중하고 늙어서 병든 엄만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야? 네 아빠가 있었으니 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. 밥상 차리기 그렇게 싫거든 너도 며느리랑 같이 오지 말거라. 그랬더니 정말 아들도 며느리와 같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군요. 임신했다 아들 낳았다 정도 짧게 사진과 함께 카톡 몇 개 보내주는 것 빼곤 전화 한 통도 없었죠. 괘씸하기 그지 없었지만 파킨슨병이 점점 심해지며 거동도 조금씩 불편해지자 아쉬운 쪽은 저였죠.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픈 몸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해지자 하나뿐인 아들에게 SOS 칠 수밖에 없었죠. 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 카톡 메시지를 남겼어요. 상원아, 엄마 파킨슨병이 점점 심해져서 몸 움직이기도 힘이 드는구나. 병원 가기도 힘들고 말이야. 병원 갈 때만이라도 네가 와서 좀 거들어 주겠니? 아들은 제 카톡을 읽씹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전화를 하더군요.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 목소리였죠. 엄마, 그럼 그 건물 30억도 훨씬 넘죠. 그 건물 팔아서 현금 놔주면 엄마 우리 집에서 모실게요. 어때요? 뭐? 그 큰 돈을 다 너한테 주라고? 전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었어요. 돈을 줘야만 날 부양하겠다는 아들 내외의 반응이 참으로 괘씸했지만 움직임이 힘든 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. 이 건물을 다 팔아서 35억이란 큰 돈을 아들 내외에게 입금하고는 불편한 합가를 시작했죠. 한 달쯤 지났을까? 며느리가 갑자기 집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며 집을 잠시 비워야 한다더군요. 어머님, 우리 집 인테리어 할 동안 2주만 고시원에서 사세요. 제가 고시원 다 알아봐 놓고 돈도 지불해 놨어요. 저희도 근처 모텔에서 지내려고요. 아들 내외의 일방적인 제안에 알았다고 하고 고시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. 2주 정도야 뭐 혼자 지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없더군요.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고요. 한 달쯤 지나서 집에 가보니 전혀 공사를 하는 집 같지 않더군요. 띵동 하고 배를 눌러보니 처음 보는 아줌마가 나왔어요. 누구세요? 엥?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?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? 네? 아, 혹시 전주인 말하시는 건가요? 김상원 씨 말씀하시는 거죠? 그분 우리한테 집 팔고 미국 이민 가셨어요. 어머, 모르셨어요? 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. 새로 이사 왔다는 그 아줌마가 날 부축해줘서 겨우 택시 잡아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.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5억 원을 들고 날 고시원에 버려놓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다니.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.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.
남편을 부르며 하루 종일 울었죠.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좁디 좁은 고시원방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내리 서럽게 울게만 했죠. 여보, 나도 좀 데려가요. 나 이대로는 제정신으로 못 살겠어요.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낳았네요. 내 팔자야.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자 옆방 아가씨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군요. 아주머니, 문 좀 열어보세요.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울기만 하시면 쓰러지세요. 제가 죽 좀 사왔으니 한 그릇만 드셔보세요. 고시원 좁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늙은 내게 상냥하게 대해주던 아가씨였어요. 내가 너무 시끄럽게 울었나 싶어 미안한 맘에 문을 빼꼼히 열었죠. 그런데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사과는커녕 또 서러운 마음이 복받치더군요. 내 방으로 끌고 들어와 나도 모르게 고해성사하듯 현재 상황과 신세한탄을 다 털어놓았어요.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아가씨는 저와 같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려주더군요. 참으로 고마웠죠. 아니, 아주머니 친아들 맞아요? 전 고아로 자라서 꿈에서라도 부모님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인데 어찌 피 섞인 친아들이 병든 엄마를 버리고 돈 다 뺏고 딴 나라로 도망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. 제가 다 화가 나네요. 그렇게 시작된 우리 대화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그 몇 시간 동안 서로가 살아온 삶에 대해 다 알 수 있었죠. 고아로 어렵게 자라온 20대 아가씨인 미소는 식당에서 일하며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고시원에서 살며 다시금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었어요. 젊은 나이에 나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아왔더군요. 우리의 대화 끝에 미소는 제게 다니는 병원이며 치료받는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. 그냥 말로만 그러겠거니 했는데 그 후로 정말 거동이 불편한 저를 발벗고 도와주는 착한 아가씨였죠. 미소를 보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미소가 하늘이 내린 천사같이 느껴졌어요. 다행히 제가 쓸 현금 정도는 남겨놓았기에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서 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웬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. 김점순 씨 되시죠? 아버님 성함이 김종수 씨 맞나요?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. 부동산과 현금을 합하면 거의 150억 정도가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150억이요? 150만 원 아니고 150억이라고요? 난생 처음 로펌에 가서 변호사의 안내대로 아버지의 유언장과 내용을 확인했어요. 제가 봤던 아버지는 평생 100만 원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날 그토록 싫어했던 새엄마가 부자긴 부자였나 보더군요. 새엄마가 긴 세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고 그 옆에서 간병하다 아버지도 몇 달 후에 바로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버지가 제 삶의 발자취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못했던 것도 다 돈 많은 새엄마 눈치 보느라 그랬다네요. 결국 자식 없던 새엄마의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저에게까지 내려온 거죠. 준다니 받긴 했는데 전혀 실감이 안 났어요. 여튼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에게 이 재산을 꼭 물려주고 싶다는 거였어요. 저도 골골하니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. 고시원 룸메이트이자 진짜 친딸처럼 날 도와주는 미소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. 미소에게 말했어요. 미소야, 아줌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? 친아들과도 연락 두절된 이 마당에 날 도와줄 사람은 너뿐이로구나. 아줌마가 널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?
정말요? 아주머니, 절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? 저 이제부터 친딸 해도 되는 거예요? 제한테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? 저한테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? 정말 감사해요, 아주머니. 상속을 받아 졸지에 돈 50억이 생겼다는 얘기는 입양 절차가 다 완료된 후에 했죠. 이 돈이 날 버린 내 친아들한테 흘러들어가게 하고 싶진 않구나. 내가 저 세상 가기 전에 이 돈을 다 너에게 줄 거야. 이제부터 필요한 돈은 다 나한테 얘기해. 우리 이 지긋지긋한 고시원에서 탈출부터 하자꾸나. 저는 서울 강남권의 제일 좋은 동네에 40평 아파트를 사서 내 딸 미소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함께 살았어요. 착하디 착한 미소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행복하더군요. 진짜 내 뱃속으로 나온 딸내미 같았죠. 유산받은 금액 중에 일부로는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.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.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니 건강도 차츰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어요. 살 것 같았죠.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한 1년쯤 됐는데 미국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. 혹시 김상원 씨 어머님 맞으신가요? 여기 미국입니다. 김상원 씨한테 채무가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. 정말 어이없는 전화였어요. 내 피 같은 건물을 팔아 35억씩이나 들고 튀었으면서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전화를 내게 하라고 시키다니 진짜 썩을 놈이 따로 없었죠. 내 아들이 그러던가요? 내 아들한테 전해주시겠어요? 엄마가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150억 정도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엄마 돈 35억을 돌려준다면 당장 100억 정도 떼주겠다고요. 제 전화는 도통 받질 않아서 말이죠. 이렇게 말하고 내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웃긴 건 이렇게 말하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한국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. 웬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내외가 강남집으로 왔더군요. 엄마, 진짜군요.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150억 부자가 됐다는 게 진짜네요. 강남 아파트라니 이것만 해도 몇십억일 텐데. 와, 내가 받을 유산만 해도 얼마야? 야호, 신난다 신나. 엄마가 말한 대로 35억 가져왔어요.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었는데 잘 안 돼서 많이 잃긴 했는데 대출까지 빡빡 긁어서 35억 맞춰오느라 힘들었다고요. 그래. 잘했다. 그 35억 엄마한테 당장 계좌이체 해라. 네네 알겠어요. 잠시만요. 은행 다녀올게요. 아들내외는 일을 다 보고 들어와 말하더군요. 자, 보셨죠? 35억 계좌이체 했으니 이제 저 다시 엄마 옆에서 살게요. 우선 우리 가족 살 강남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엄마 돈 엄청 많잖아요, 이제. 그 전에 내가 떼온 서류 좀 볼래? 넌 피가 섞인 아들이니 호적에서 파버릴 순 없었지만 네가 날 고시원에 버리고 갔을 때 날 지극정성으로 도와준 아가씨를 정식 입양해서 딸로 입적시켰다. 이미 150억은 내 딸 미소한테 증여해주고 장학재단 만드느라 거의 다 써버렸어. 너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 없다. 얼른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해라. 엄마, 웬 양녀예요. 엄마 피가 섞인 친아들은 나뿐이잖아요. 날 이렇게 버릴 거예요? 나 미국 다시 돌아가면 빚더미에 노숙자 신세라고요. 그럼 내 돈 35억이라도 다시 돌려주세요. 네 돈 35억? 그게 왜 네 돈이냐? 엄연히 내 돈이지. 이게 바로 니네 부부가 병든 날 고시원에 버리고 간 대가야. 졌다 뺏기 아주 재미있구나. 우리 딸 올 시간 됐으니 파출부 아줌마 시켜서 밥상 차리라고 해야겠다. 미국 물 좀 먹었다고
날 상대로 소송 같은 거 행여할 생각일랑 말아라. 네가 날 푸대접한 거나 제대로 모시지 않은 거, 엄마 대접 안 한 거 다 증거 모아뒀으니 아마 법원에서도 괘씸죄 적용해서 네 몫으로는 한 푼도 안 갈 거다.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며느리까지 읍소하더군요. 손자를 들먹이면서 말이죠. 어머님 손자 한번 보세요. 피가 섞인 사람은 양녀인지 뭔지가 아니고 남편이랑 손자 아닌가요? 제발 저희를 이대로 버리지 마세요. 네? 제발요. 그 더러운 입으로 피 섞였네 어쨌네 하지 말아라. 애초에 애미 취급 안 한 건 니네 부부니까 썩 꺼져라. 니네 관련된 건 아무것도 보기 싫다. 저 선물 다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. 앞으로 경호원 시켜서 나랑 내 딸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. 그렇게 강제로 아들 가족을 내쫓아버렸어요. 그놈이 어렸을 때부터 내 속을 썩이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결국 병을 얻은 것 같아서 이놈을 애지중지 키운 세월들이 야속하기만 하더군요. 못된 아들놈한테 35억을 다시 받아내고 속이 다 후련했어요.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아들놈을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네요. 돈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니 솔직히 편하긴 하더군요. 예전에 제가 처음 아팠을 때 외친즉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땐 막막하기만 했거든요. 저의 정식 딸이 된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알바 안 하고 편하게 독서실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에요. 제가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주며 진짜 엄마같이 대해준 우리 미소에게 전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네요. 미소가 나중에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결혼도 하고 예쁜 가정을 꾸릴 때까지 건강히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요즘입니다. 제 평생 요즘처럼 평안한 나날이 없는 것 같아요. 자꾸 돈돈거리면 안 되는데 돈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네요.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앞으로 이 돈을 제 개인 생활에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. 장학재단을 시작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부터 요즘의 생활까지 제 평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낱낱이 다 해드렸는데 어떠세요? 이 정도면 소설책 몇 권을 써도 모를 만한 파란만장한 삶이었죠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재밌게 들으셨다면 다행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찾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. 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못했거든요. 병들고 나이 든 지금에 와서 그게 참 후회돼요. 앞으로 저도 눈 감는 날까지 소소한 행복을 쫓다 가도록 하려고요. 여러분 모두 화이팅이에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.